저 자주포 정말 한국에서 온 겁니까? 60도의 뜨거운 사막, 시야를 집어삼키는 모래폭풍이 휘몰아치는 사하라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집트 군 장성이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 한 대의 자주포가 1만 킬로미터 주행에 도전했는데요. 미국제도 독일제도 엔진이 멈추고 포기했던 바로 그 구간이었거든요. 모래 언덕을 치고 올라가고 안반지대를 가로지르며 100일을 달린 끝에 이 자주포는 멀쩡하게 살아남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령관이 내뱉은 말은 단 한마디였어요. 괴물이다. 피라미드의 나라가 선택한 이 괴물의 정체는 바로 대한민국의 K9 자주포입니다. 오늘은 아랍권의 맹주 이집트가 왜 미국도 러시아도 아닌 한국을 선택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집트를 이해하려면 먼저 지도를 펼쳐봐야 해요. 이 나라의 심장부에는 수에즈 운하가 있는데요.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193km 물길로 전 세계 무역량의 12%가 이곳을 지나갑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배들이 아프리카 대륙을 빙 돌아갈 필요 없이 이집트만 통과하면 되니까 수에즈가 막히면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2021년에 초대형 화물선이 운하에서 좌초됐을 때 전 세계 물류가 마비됐던 거 기억하시죠? 그 정도로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역사적으로 늘 강대국들의 먹잇감이 되어왔어요. 오스만 제국이 수백 년간 지배했고 영국이 운하를 틀어주었으며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소련이 번갈아 영향력을 행사했거든요.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온 것처럼 이집트도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겁니다. 이집트 현대사의 전환점은 1956년에 찾아옵니다. 나세르 대통령이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영국과 프랑스가 소유하고 있던 운하를 이집트 것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당연히 서방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죠.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집트를 침공했고 이게 바로 제2차 중동전쟁입니다. 나세르는 이때부터 소련의 손을 내밀었어요. 소련제 전투기와 전차가 이집트로 쏟아져 들어왔고 이집트는 점점 소련 무기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련 무기로도 막지 못한 치욕이 찾아왔어요. 1967년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기습 공격을 감행했는데 단 6일 만에 이집트 공군이 괴멸당했고 시나이 반도 전체를 빼앗겼거든요. 3시간 만에 하늘의 제공권을 잃었고 6일 만에 영토를 잃은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카이로 거리에는 통곡하는 시민들이 넘쳐났고 나세르 대통령이 사임을 발표하자 수백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울부짖었어요. 그만큼 이건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민족 전체의 자존심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973년 용키푸르 전쟁은 이집트에게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복수전이었죠. 10월 6일 오후 2시 이집트군 포병대가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분당 175발의 포탄이 수에즈 운하 건너편 이스라엘 요새선을 향해 쏟아졌고 불과 1시간 만에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방어선이 뚫려버렸어요. 32,000명의 이집트 보병이 운하를 건넜고 시나이 반도에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이때 핵심 역할을 한 부대가 있었는데 바로 제182 해안포병 여단이에요. 이 부대가 퍼부은 포화가 이스라엘 기갑부대를 무력화시켰고 보병들의 도하를 엄호했거든요. 전쟁 결과 자체는 무승부에 가까웠지만 이집트 국민들에게 이 전투는 이스라엘 신화를 깼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1967년에 굴욕을 씻어낸 영웅의 날로 지금까지 기념되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용키푸르 전쟁의 영웅들이 쓰던 무기가 반세기가 넘도록 교체되지 않은 거예요. 제182 여단이 아직도 굴리고 있는 건 1950년대에 설계된 소련제 견인포인데요. 포를 쏘려면 9명이 달라붙어서 삽으로 땅을 파고 자리를 잡는 데만 30분이 걸립니다. 쏘고 나서 도망치는 것도 느려서 현대전에서는 거의 무용지물이에요. 이집트 전체 포병 전력을 봐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오래된 장비가 절반 가까이 되거든요. 아프리카와 아랍권 군사력 1위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장비는 녹슬어가고 있었어요. 설상가상으로 2022년에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예요. 이게 왜 이집트한테 문제냐면 이집트 무기 상당수가 러시아제거든요. 전투기, 헬기, 미사일까지 러시아산으로 채워져 있었는데 전쟁이 터지면서 부품 공급이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2023년에는 러시아가 아예 대금 대신 헬기 엔진 150개를 반환하라고 요구했어요. 줄 부품이 없으니까 돈 말고 물건으로 내놓으라는 거였죠. 이집트 주변 상황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서쪽 리비아에서는 내전이 계속되고 있고 남쪽 수단에서도 전쟁이 터졌거든요. 에티오피아는 나일강 상류에 거대한 댐을 지어서 이집트의 생명줄인 물을 위협하고 있고 동쪽 가자 지구에서는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무기는 녹슬고 부품은 끊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집트는 새로운 무기 공급처를 찾아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두드린 문은 당연히 미국이었죠. 이집트는 매년 미국에서 13억 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를 받고 있거든요. 미국 전차도 현지에서 조립 생산하고 있었고 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태도는 싸늘했어요. 무기를 팔 때마다 인권 문제를 걸고 넘어졌고 정치범 석방을 조건으로 내걸었거든요. 최신 스텔스 전투기는 아예 거부당했어요.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를 보장하겠다는 미국 정책 때문이었죠. 무기를 팔아도 핵심 부품 대부분을 미국에 의존해야 하니까 언제든 정치적 압박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도 기대에 못 미쳤어요. 이집트는 K9 자주포에 관심을 보였는데 당시 K9에는 독일 엔진이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독일이 중동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중동 인권 문제를 이유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수출도 막아버렸어요. 재미있는 건 독일이 이집트의 잠수함이랑 호위함은 수조 원어치 팔아먹으면서 정작 자주포 엔진은 안 된다고 한 거예요. 대놓고 이중잣대였죠. 러시아는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장이 자국 수요도 못 맞추고 있었고 서방 제재로 국제대금 결제도 막혀 있었거든요. 기존에 쓰던 러시아제 무기 유지 보수도 불가능해진 판에 신규 도입은 꿈도 못 꿀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은 정치 조건을 걸고 독일은 이중잣대를 부리고 러시아는 제재에 묶여있는 상황. 이집트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거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구 반대편에서 손을 든 나라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어요. 캐구 자주포를 팔겠다는 것까지는 다른 나라와 똑같았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독일 엔진 대신 한국산 엔진을 달겠다는 거였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독일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수출 승인도 필요 없고 정치적 제약도 없고 언제든 원하는 나라에 팔 수 있는 완전한 기술 자립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엔진이 처음으로 실전 배치되는 거라 검증이 안 되어 있었다는 점이에요. 이집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심이 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테스트를 요구했습니다. 사하라 사막 한복판에서 1만 킬로미터를 달려보라는 거였어요. 테스트 장소는 2차 세계대전 격전지였던 바로 그 사막이었습니다. 지표면 온도가 60도까지 치솟고 감신이라 불리는 모래폭풍이 수시로 몰아치는 지옥 같은 곳이거든요. 미세한 모래 입자가 엔진 내부로 파고들어 부품을 갈아먹고 뜨거운 열기가 금속을 달궈서 장비를 망가뜨립니다. 이집트는 베테랑 조종수 4명을 투입해서 매일 100킬로터씩 100일 넘게 K9을 몰았어요. 모래 언덕을 치고 올라가고 안반지대를 가로지르며 한계를 시험했죠. 사막에서 궤도 차량을 굴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과거 전쟁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걸프전 때 미군 전차도 사막에서 엔진 과열과 냉각 장치 고장에 시달렸고 정비 빈도가 평소의 2배로 뛰었거든요. 미국 자주포는 더 심했어요. 이라크전 때 사격 중 고온과 먼지 때문에 탄약이 폭발하면서 완전히 파괴된 사례가 있습니다. 독일 자주포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먼지 대응에 실패해서 그늘에 세워두고 예열을 해야만 쏠 수 있었죠. 사막은 그 정도로 궤도 차량에게 지옥인 겁니다. K9은 달랐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사막용으로 특별히 손을 봤거든요. 특수 필터가 미세모래를 99% 차단했고 대용량 냉각 장치가 60도 고온에서도 엔진이 달아오르는 걸 막았습니다. 100일간의 가혹한 테스트 끝에 K9은 1만 킬로미터를 무고장으로 달리는 데 성공했어요. 테스트 마지막 날에는 실사격까지 진행됐습니다. 40km 밖의 표적을 향해 포탄을 날렸는데 명중이었어요. 60도 열기와 모래폭풍을 뚫고 달린 다음 바로 쏴서 마친 겁니다. 현장에 있던 이집트 장성이 중얼거렸어요. 다른 자주포는 여기를 못 지나가는데 이건 뭐냐고요? 사령관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괴물이다. 하지만 이집트가 K를 선택한 진짜 이유는 성능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제안은 달랐습니다. 미국과 독일은 무기를 팔면서도 기술은 절대 안 준다는 태도였어요. 그냥 사서 쓰기만 하라는 거였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전체 물량의 67%를 이집트 현지에서 생산하겠다고 했어요. 단순 조립이 아니라 부품 생산부터 핵심 장치 조립까지 전부 기술을 이전하겠다고 한 거예요. 한국은 무기를 판 게 아니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단순한 판매자가 아니라 파트너가 되겠다고 한 거죠. 생산 장소도 의미심장했어요. 카이로 외곽 헤란에 있는 군수단지인데 원래 미국 전차를 현지 조립하던 곳이거든요. 미국 전차 만들던 공장에서 이제 한국 자주포를 만들게 된 겁니다. 이집트 입장에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컸죠.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 한국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선언이었으니까요. 더 인상적인 건 K9만 판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탄약 보급차와 사격 지휘 장갑차가 패키지로 들어갔습니다.
특히 사격 지휘 장갑차가 중요한데 이게 구형 무기까지 전부 연결해주는 두뇌 역할을 하거든요. 이집트가 50년 넘게 굴려온 낡은 견인포도 이 시스템에 연결하면 좌표가 순식간에 전송되면서 최신 K9과 동시에 같은 목표를 때릴 수 있어요. 옛날 대포도 디지털 시대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마법의 장치인 거죠. 가격과 납기도 비교가 안 됐습니다. 독일 자주포는 주문하면 4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은 2년 안에 공장까지 지어주고 생산을 시작했거든요. 가격도 절반 수준이었어요.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기술까지 얻는 거래였던 겁니다. 2022년 2월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4천억 원 규모였어요. 그리고 2025년 12월 말 헤런 군수단지에서 이집트 현지 생산 1호기가 출고됐습니다. 계약부터 출고까지 3년 10개월밖에 안 걸린 건데 이 기간에 공장 시설을 깔고 이집트 기술자들을 교육하고 1만 킬로미터 테스트까지 했다는 걸 생각하면 놀라운 속도예요.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K9이 배치된 부대가 육군이 아니었어요. 해군 제182 해안포병 여단이었거든요. 기억하시나요? 1973년 용키푸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방어선을 뚫었던 바로 그 영웅 부대입니다. 반세기 전에 소련제 견인포로 이스라엘 요새를 무너뜨렸던 그 부대가 이제 한국제 자주포로 재무장한 거예요. 배치 장소도 의미심장합니다. 시나이 반도와 지중해 연안인데 이스라엘 국경이 바로 코앞이거든요. K9의 사거리가 기본 40km, 특수탄을 쓰면 100km까지 나가는데 이 정도면 이스라엘 본토까지 닿습니다. 이집트는 K9을 단순한 육군 화력이 아니라 해안 방어와 전략적 억제력으로 쓰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당연히 긴장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전문지는 K9 배치를 안보 위협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이 쓰는 자주포는 30km밖에 못 쏘는데 K9은 100km까지 나가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이 쏘기도 전에 먼저 맞는 겁니다. K9이 쏘고 1분 안에 진지를 빠져나가면 이스라엘 포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사거리 바뀌니까요. 이집트의 K9 도입은 아랍권 전체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K9에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UAE도 도입 논의를 시작했어요. 이라크는 고위 관계자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K9을 살펴보고 갔습니다. 이집트 헤란 군수단지가 중동과 아프리카의 K9 생산 거점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현지화가 진행되면 이집트에서 만든 K9을 다른 아랍 국가들에 수출할 수도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 지역에서만 수백 대의 K9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9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전투기 협상도 마무리 단계예요. 일부는 먼저 들여오고 나머지는 이집트 헤란에서 현지 생산하는 방식인데 규모가 10억 달에 달합니다. 한국 전차도 논의 중이에요. 이집트가 굴리고 있는 오래된 전차를 대체할 후보로 떠오르고 있죠. K9 성공이 다른 무기 수출에 물꼬를 튼 겁니다. 사실 한국과 이집트의 인연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1943년 11월 카이로 외곽 피라미드가 보이는 호텔에서 역사적인 선언이 발표됐어요. 2차 세계대전 연합국 지도자들이 모여서 전쟁 후 한국을 독립시키겠다고 약속한 카이로 선언이죠. 우리나라 독립의 기반이 된 그 선언이 피라미드의 나라에서 나온 겁니다. 한국 전쟁 때도 이집트는 유엔을 통해 식량과 의료품을 지원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2025년은 한국과 이집트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양국은 경제협력 협정 추진을 선언했고 교역 규모를 더 끌어올리겠다고 합의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이집트 신도시와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집트 언론들은 한강의 기적을 자주 언급해요.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일어선 한국의 이야기가 나일강의 기적을 꿈꾸는 이집트에게 영감을 준다고요. 생각해보면 두 나라는 놀라울 정도로 닮았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침략을 당했고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으며 그 폐허에서 다시 일어서려고 발버둥 쳐왔거든요.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뤘듯이 이집트도 나일강의 기적을 꿈꾸고 있어요. 기술 없이 남의 나라 무기에 의존해야 하는 서름을 아는 나라가 이제 기술을 나눠주는 나라에게 손을 내민 겁니다. 1973년 용키푸르 전쟁에서 이스라엘 요새를 무너뜨렸던 제182 해안포병 여단이 이제 한국제 K9을 무장했습니다. 반세기 전 자존심을 되찾았던 영웅들의 후예가 21세기 최강의 자주포를 손에 쥔 거예요. 6일 만에 무너졌던 1967년의 굴욕, 그걸 씻어냈던 1973년의 영광, 그 역사의 무대에 이제 한국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60도 사막을 달리고 모래폭풍을 뚫은 괴물 K9, 독일 눈치 안 보는 국산 엔진, 2년 만에 공장까지 지어주는 빨리빨리 정신, 구형 무기까지 살려내는 디지털 두뇌까지.
미국도 거절하고 독일도 거절하고 러시아는 제재에 묶여 있을 때 한국만이 손을 내밀었어요. 피라미드를 쌓았던 5천년, 문명의 나라와 한강의 기적을 일군 나라가 만났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지키는 자주포에 태극마크가 박히고 시나이 사막을 달리는 강철 괴물이 한국에서 왔어요. 1943년 카이로에서 우리 독립을 약속받았던 그 땅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안보를 지키는 무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두 민족이 기술과 신뢰로 미래를 잇고 있는 거예요. 아랍권의 무기 표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K아홉이 그 중심에 있고 이집트가 첫 발을 내딛었어요. 사우디가 따라오고 UAE가 따라오고 이라크가 줄을 서고 있습니다. 피라미드처럼 영원할 한국과 이집트의 우정, 그 시작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